요즘에는 생소한 표현이지만 한때는 5대양 6대주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쓰였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큰 5바다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6개의 큰 대륙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올림픽기 또는 오륜기의 5개의 원 역시 5대륙을, 그리고 그 중에서 파란색 원은 유럽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유럽은 대륙이 아니죠. 오늘날 유럽으로 불리는 지역의 면적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 아대륙과 비교해도 단일 대륙이라 부르기 부끄러운 규모죠. 그런데 우리는 메르카토르 독법 때문에 왜곡된 세계 지도에 익숙한 탓에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럽이라는 개념은 지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지정학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와 같은 어쩌면 그보다 범위나 경계는 훨씬 더 모호하고 유동적인 유라시아 또는 유라시아 아프리카의 하위 역사 문화 권역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유럽을 다른 대륙과 구분해 별도의 동등한 범주로 규정하려는 태도의 이면에는 서구 우월주의와 서구 중심주의의 태도가 다소간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유럽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면적 대비 인종이나 문화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아마도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의 가장 큰 원인은 지형과 기후일 겁니다. 유럽의 지형은 복잡하게 배치된 여러 산맥이나 강이 자연적인 경계를 형성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인간이 도전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거나 거칠지 않죠. 유럽의 기후 역시 반건조성 지중해성 기후부터 대륙성 기후와 아한대 기후, 그리고 산악성 기후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을 보이지만 대체로 멕시코 만류와 사하라 사막에서 지중해를 건너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역들보다 겨울이 따뜻하고 거대한 사막이나 밀림 또는 설원이 없어 인간 집단의 생존과 교류에 유리하죠. 게다가 유라시아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대한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유라시아 중심부의 투쟁에서 밀려난 외부 세력이 한번 유입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점 역시 유럽을 문화적 용광로로 만든 중요한 조건이죠. 이러한 지리적 기후적 조건은 여러 문화 공동체가 다채롭고 독특하게 형성되는 동시에 서로 쉽게 만나고 뒤섞이고 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 분화와 교류 또는 융합의 예는 유럽인들의 언어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 유럽인들은 과거 식민지에서 유입되거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제외하고도 약 40여 개의 말을 사용하지만 단지 3개의 문자만으로 그것들을 표현하죠. 에우로파 신화는 유럽 문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죠. 황소로 변한 제우스의 유혹에 넘어간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가 황소 등을 타고 바다를 건너 크레타 섬에 도착해 세 아들을 낳고 나중에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온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 신화의 대강인데요. 이후 제우스와 에우로파의 아들인 미노스는 훗날 크레타를 중심으로 융성한 청동기 문명인 미노스 문명의 시조가 되고, 에우로파의 형제들인 카드모스와 킬릭스는 아버지이자 페니키아의 왕인 아게노르의 명을 받아 여동생을 찾아 나섰다가 그리스의 최초의 알파벳을 보급하고 도시국가 테베를 건설하거나 소아시아 킬리키아의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 유럽의 기원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유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뒤 훨씬 나중에, 특히 당시에 유럽으로 불린 발칸반도 남쪽의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행했던 회고적 탐구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유럽은 대략 15세기까지도 거의 일방적으로 동쪽, 즉 오리엔트로부터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처지였습니다. 유럽이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리비아라고 불린 아프리카와는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시아와는 문화적으로, 그것도 문화적 후진 지역으로서 구분되었을 뿐이죠. 유럽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관한 이론 중 하나는 그와 같은 문화적 후진성과 의존성을 더욱 잘 드러냅니다. 이 단어는 기원전 6세기 초반 즈음에 지브롤터 해협에서 흑해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정착했는데, 오늘날 많은 연구자는 그 어원을 고대 셈족계 언어인 아카드어에서 해가지다, 서쪽, 어둡다 등을 뜻하는 에렙에서 찾습니다. 그리스어 단어 에우리 역시 유럽의 어원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후보지만 아카드어가 다른 언어들보다 시기상으로 훨씬 앞서며 해가 뜨다, 동쪽, 밝다 등의 뜻으로 에렙과 쌍을 이루는 아카드어 단어 아수가 아시아라는 단어의 기원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에렙이 유럽이라는 단어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이처럼 유럽이라는 단어는 유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상대역이었던 동쪽 사람들의 호명에서 비롯된 문화적으로 뒤처지고 의존적인 서쪽이라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유럽 문명의 기원 이야기에서는 항상 이집트와 셈족이 주를 이룬 메소포타미아 청동기 문명의 영향력은 빠지지 않지만 아나톨리아나 코카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며 그들과 경쟁 관계를 형성한 인도 유럽어족인 히타이트 또는 하투샤나 여타 철기 문명의 영향력은 그다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죠. 이는 실제 과거 사실의 반영일 수도, 사료의 부족 때문일 수도, 아니면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죠. 또한 유럽이라는 개념은 현대의 지정학적인 유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다지 선호되거나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죠. 고대와 중세의 유럽인들이 단지 그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는지, 혹은 그 단어가 무시와 경멸의 의미를 암시한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유럽보다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로마 또는 크리스트교 세계 로마라는 이름 아래 여러 정치체와 사회 집단 그리고 인민을 한데 묶으려고 시도했고,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로도 천년 동안이나 로마 왕제를 세속 권력의 가장 강력하고 명예로운 칭호로 여겼습니다.
무언가 구분하고 나누고 그 자리를 정하는 행위는 다분히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거나 기존의 방법은 사장되고 새로운 방법이 주류가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구분법이 현실에 앞서 현실을 규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미셸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을 분류하고 질서를 부여하려는 모든 행위는 결국 보편성과 합리주의라는 허구에 눈이 먼 유화론이자 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하죠. 어떤 지역이나 공간을 구분하고 나누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구분은 보통 자연적인 지리와 문화 집단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언뜻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유효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며 가변적이고 그 경계가 유동적이고 애매하며 모호한 경우가 더 많죠. 유럽의 지역 구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유럽 자체의 외부 경계만 살펴보더라도 러시아, 카프시아, 키프로스, 터키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최근의 잉글랜드 또는 브리튼의 경우처럼 유럽의 경계는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의 입장과 의도와 태도에 따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정치 외교적으로 달라지곤 하죠. 유럽 내부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분법과 삼분법입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이분법은 서독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동쪽 국경을 거쳐 그리스 북쪽 국경까지 이어지며 유럽을 둘로 나누는 이른바 철의 장막을 따릅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고 오늘날은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구분법은 어쩌면 오히려 그 단순성과 냉전이라는 짧지만 강렬했던 대립구도가 만들어낸 현실적 조건들이 설득력을 더해주죠. 삼분법은 이분법의 변형으로 고유한 서유럽과 가난한 서유럽이라는 구분에 따라 피레네, 알프스, 발칸 산맥을 경계로 남유럽과 서유럽을 가릅니다. 누군가는 이 구분이 라틴, 게르만, 슬라브라고 하는 역사 문화적인 특성을 따른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태도가 훨씬 더 강하죠. 사분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삼분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유럽에만 지리, 역사, 문화적 다양성을 조금 더 반영해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을 나누는 방식으로 여전히 이분법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지리, 역사, 문화적 요소를 조금 더 중시한 남유럽, 북유럽, 중앙유럽, 북유럽의 구분법인데 이후에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구분법들은 이 방법의 변형입니다. 5분법은 두 번째 4분법의 북유럽을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6분법은 다시 5분법의 남유럽을 남서유럽과 남동유럽으로 나누죠. 흥미롭게도 구분법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럽의 지역 구분에 관한 많은 지도에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가 아예 분류에서 제외된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개념이 지리 지형적 측면에서는 큰 설득력이 없고 정치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지적은 유럽 내부의 지역 구분에서도 적잖이 유효합니다. 앞서 구분법들은 아무리 여러 요소를 더 세심하게 반영할지라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역사 문화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지리 지형적으로도 그다지 적절하지 않죠. 그 이유는 모든 구분법이 유럽의 지역을 현재의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들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한 어떤 지역 구분도 역사 문화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타당성과 유효성마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럽사뿐만 아니라 외국사와 친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을 알려드리죠. 외국사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 대부분은 시작부터 생소한 지명과 인명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중요하지만 전혀 쉽지는 않은 몇 가지 수고가 덧붙을 뿐이죠. 적어도 지명 문제는 친해지려는 국가나 문화 또는 지역의 지형도를 먼저 찾아놓고 수시로 보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인 상상으로나마 해당 지역의 공간감에 익숙해지면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재밌어지죠. 물론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지도 읽는 법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이 정도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외국사는 사실상 단지 흥미만을 채우는,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단순하고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정치적 사건의 나열에만 그치게 될 뿐 해당 지역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공감과 이해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대 구분은 지역 구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렵고 난감합니다. 지리, 지형 또는 국가, 민족, 문화처럼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범주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공감하며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범주는 훨씬 논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시공간적으로 길고 넓게 펼쳐진 과정이나 국면이 아닌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개별 사건은 결코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사건은 어떤 과정이나 국면 또는 시대의 상징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전체를 특징 짓고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죠. 유럽사의 시대 구분은 전통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의 삼분법을 따릅니다. 6세기 말에는 잠시 미국의 보수적이고 분별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정치사, 경제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세계 패권이 몰락한 양차대전 이후 시기를 현대 또는 동시대라는 개념을 사용해 새로운 시대로 규정한 사분법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유럽에서 등장한 포스트모던이라는 개념이 진보적이고 연속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연구자들과 지성계 전반에 차츰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현재 역시 근대라는 큰 시대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삼분법이 다시 그리고 또 새롭게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시대 구분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특정 세기나 임의의 시간 구분으로 역사에 접근하는 사례 역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시대 구분법은 여전히 역사학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서양의 고대는 때때로 오리엔트의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12세기까지 존속한 크레타 섬의 미노스 청동기 문명에서 시작해 5세기 서로마 제국의 해체 시기에까지 해당합니다. 이 시대는 다시 미노스 청동기 문명, 미케네 청동기 문명, 암흑시대, 그리스 상고기, 그리스 고전기, 헬레니즘기, 공화국 로마 시기, 제국 로마 시기 등으로 세분할 수 있죠. 이처럼 서양 고대는 사실상 그리스 로마가 절대적인
보편적인 중심이며 켈트나 게르만처럼 그리스 로마의 영역 밖에 있던 그 외의 문명은 주변으로 여겨지거나 그리스 로마 문명과 맺은 관계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거나 아예 전혀 다르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죠. 중세는 대체로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에서 15세기 르네상스와 대발견의 시대까지입니다. 이 시대는 다시 초기, 전성기, 후기로 구분되죠. 중세 초기는 과거 서로마 영역의 기록과 흔적이 적고 흐릿한 탓에 암흑시대로도 불립니다. 한편 오늘날 대중들에게 익숙한 중세의 거의 모든 이미지는 전성기 중세의 산물이죠. 후기 중세는 흑사병이 일으킨 극적인 인구 변화에 따른 대규모 사회변동의 시기로 흔히 르네상스로 불리는 문화사적 시대와 상당 부분 겹치죠. 근대는 신대륙 정복과 종교개혁,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 시기와 현재까지 이어지죠. 이 시대는 크게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이른 근대와 19세기 이후부터 양차 대전까지의 본격적인 근대, 그리고 2차 대전 또는 68혁명 이후의 후기 근대 내지는 포스트 모던으로 세분할 수 있죠.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보통 각 세기에 특정한 열쇠말들을 붙이는 방식을 따르는데 여기서 각 세기는 정확한 100년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조금씩 일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서양사의 시대구분법은 결코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은 서양과 유럽만의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크리스트교 세계관과 역사관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속적 세계관과 역사관에서부터 시작해 19세기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구체화하고 구성된 특정한 이론이자 방법론일 뿐이죠. 그러나 19세기 이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문화 정책과 볼셰비키 사회주의 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비서구 식민지들에서 유럽사가 보편사로 수용되면서 비서구 지역의 역사에는 부적절한 유럽의 시대구분법 역시 다소간의 왜곡까지 더해지며 무리하게 수용되고 구조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었죠. 이처럼 유럽사의 시대구분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탓에 비서구 식민지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마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유럽 역사에서조차 이러한 시대구분법은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해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 서유럽의 극히 일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과정을 표준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단선적이라는 말은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해당 지역에서조차 일부 집단의 경험과 관점만을 반영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추상해버린다는 뜻이죠. 유럽 안에서도 전통적인 시대구분법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현상이나 과정이 지역에 따라 몇 세기씩이나 차이를 두고 발생하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크리스트교 세계에 뒤늦게 편입된 북유럽과 동유럽이나 오스만 튀르크의 발흥 이후 오랜 기간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있던 발칸 지역처럼 아예 그러한 구분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사를 오랜 기간 공존하면서 상호 교류와 경쟁을 거듭하는 와중에 덜어는 변하고 덜어는 새로워지고 덜어는 사라지기도 한 다양한 문명들의 향연장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럽 문명이라는 개념을 단수형 표현이 아니라 복수형 표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라는 단일한 종의 보편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사건들의 집합이자 흐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들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나 보편성을 찾아내 지금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때 그곳의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과 환경들의 차이를 찬찬히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의 한계 상황들의 중요한 대안을 제공하는 또 다른 타산지석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굳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끝에 있는 유럽이 아니라도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나 그보다 조금 먼 인도나 중앙아시아의 역사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양사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양사 또는 유럽사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더 단순하고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미 그 자체로 서양이기 때문에 또는 조금 양보해서 표현하자면 우리 세계가 서양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월러스틴을 비롯한 많은 학자가 주장한 세계체제론과 거기에서 파생한 여러 이론은 여전히 더욱더 귀 기울일 만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16세기 이후 유럽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공간 팽창을 거듭한 끝에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합하고 복속시켰다는 핵심 주장을 공유합니다. 비록 그 지정학적 구심점은 대서양 넘어 미합중국으로 옮겨갔지만 오늘날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은 유럽, 특히 그 중에서도 서유럽의 뿌리를 둔 것들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근대국가, 외교관계, 기업, 시장경제, 가족개념, 계급구조, 군사, 법률, 의료, 교육, 체계 등의 거시적인 측면은 물론 시그즈 양식이나 도량화, 나이계산법 같은 미시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근대 유럽에서 유래한 체계와 방식은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역사 문화 공동체들의 사회문화 전반에서 하나의 매트릭스이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유럽 중심적이고 한물간 것으로 비판하며 다른 문명과 문화의 역사적 가능성과 힘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곰곰이 따져보면 그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기껏해야 과도한 국수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현실성 없고 무의미하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수사만을 반복하거나 그보다는 조금 더 그럴싸하지만 근대 유럽의 가치들을 숨겨진 표준으로 내세워 더욱 은밀하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유럽 중심주의인 경우가 많죠. 예컨대 어떤 문명이나 문화가 서구나 외세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근대로 나아갈 힘이 있었다는 주장은 겉보기에는 마치 그 문명과 문화의 가치와 특성을 중시하고 옹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명백하게 현실로 맞닥뜨린 서구화한 세계를 애써 부정
부정하기 위해 되려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 체제를 하나의 이상이자 기준으로 전제하는 모순을 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상황은 한층 더 어렵고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유럽 또는 서양은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문이 열리고 지배당한 20세기 전반부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지고 왜곡된 방식으로 호전적이고 이분법적인 냉전과 폭력적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은 20세기 후반부에는 외양만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처럼 다분히 타율적이고 피동적인 근대화 서구화 과정에서 전통 문화의 핵심과 뿌리는 많이 훼손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왜곡된 거울 속에 비친 텅 빈 자화상이랄까요. 유독 국가성이나 민족성에 집착하면서도 외부에서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기인한 열등감과 자의식 부족이 왜곡되고 공허한 집단 심리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인도 출신 포스트 식민주의 역사학자이자 이론가인 디페시 짜크라바티의 유럽을 지방화하기 개념에 주목해보죠. 그는 과거 식민주체였던 근대 유럽의 문화가 고향인 벵골을 비롯한 유럽의 식민지 역사를 경험한 지역의 문화에서 이미 적합하지 않지만 없앨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에 애써 서양을 부정하고 이른바 순수한 민족성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식민지 경험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지적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오늘날 세계의 표준과 보편으로 군림하는 근대 유럽이라는 사회적 창조물 역시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위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역사적 창조물이므로 어떠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하죠. 짜크라바티의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이미 서구화와 근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비서구는 물론 서구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윤리적이고 올바른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양사 또는 유럽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배움이 한편으로는 이미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서구적 근대라는 왜곡된 거울의 뿌리를 새롭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럽사 공부는 밖에서 온 것을 몰아내고 옛것을 되살려 정신적인 국뽕에 취하거나 호전적인 민족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세계의 표준과 보편이 되어버린 서양 앞에 무기력한 채로 단지 과거를 비난하고 현재에 좌절하며 미래를 체념하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며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역사라는 피할 수 없는 바다에서 적어도 끈떨어진 부표처럼 정처 없이 떠다니지 않도록 중심을 잡기 위한 출발점 정도는 되겠죠. 역사는 낯설고 다른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역사는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친근하지만 낯선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역사를 바로 보기는 두렵고 심지어 아픈 과정입니다. 시공간적으로 멀거나 가깝거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역사가 제공하는 그 시공간적 거리감이야말로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우리가 현실적 위협 없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동일시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감정적 분리를 제공하죠. 어쨌든 이쯤에서 지겹고 따분하며 길어지기까지 한 이론과 방법론 이야기는 그만두고 진짜로 본격적인 유럽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